에휴, 또 아시아인이군. 리의 첫마디였습니다. 불신과 경계의 눈빛이었어요. 165cm의 작은 체구의 아시아인, 큰 덩치의 미군이 무시하고 조롱하기엔 딱 좋은 조건이었죠. 외모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견을 불러 일으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호가 어떤 훈련을 받아왔고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열한 실전 가운데 살아왔는지를요. 1968년 그 시절 베트남 전쟁 한복판에서 민호가 이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인정받는지, 그리고 민호가 어떤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전쟁 한가운데 있는 체험과 동시에 그 가운데 남자들이 피와 눈물이 있는 뜨거운 우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면서도 치열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눈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행복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2월 베트남 메콩델타. 축축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정글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썩은 나뭇잎과 진흙, 그리고 멀리서 풍겨오는 화약 냄새까지. 여기가 전쟁터구나. 민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테트 공세가 일어난 지 겨우 한 달. 기지 전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군들의 표정은 딱딱했고 총을 든 손은 언제나 방아쇠 근처에 있었죠. 민호가 배낭을 메고 걸어가자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들. 그는 이미 익숙했어요. 165cm의 작은 키, 60kg의 마른 몸. 한국에서도 늘 듣던 말들이 있었죠. 너 같은 체격으로 특수부대가 가능해.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HID에서 보낸 6년이 그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대침 투저지 부대, 북한 특수부대와 맞서는 한국 최정예 부대였죠. 그곳에서 민호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12번의 작전 모두 성공.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죠. 김중희님이시죠?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자 거대한 그림자가 햇빛을 가렸어요.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남자였습니다. 제임스 코너 대위입니다. 코너의 악수는 거칠었어요. 마치 민호의 손을 부러뜨리려는 것처럼 꽉 쥐었죠. 민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민호 중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코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자신의 악력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민호를 보며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레인저 출신이고 이번이 세 번째 파병이에요. 코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목에는 개인 인식표가 달그락거렸어요. 저기 오는 사람이 데이비드 리 상사입니다. 해병대 출신이죠. 리가 다가왔습니다. 코너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180cm는 넘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또 아시아인이군. 리의 첫마디였습니다. 민호의 가슴 한쪽이 차갑게 식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과 싸우셨지. 그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죠. 불신과 경계의 눈빛이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6년간의 훈련이 그를 단련시켰죠. 감정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HID 소속입니다. 한국 대침 투저지 부대요. 민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HID? 그게 뭐야? 코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도 특수부대가 있나? 이름도 이상하네. 리가 거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실실 웃었죠. 민호의 주먹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여기가 숙소입니다. 코너가 낡은 막사를 가리켰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벽은 곰팡이로 시커맸어요. 바로 옆 미군 막사는 새로 지은 듯 깨끗했죠. 장비는 내일 받을 겁니다. 근데 코너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체격으로 정글에서 버틸 수 있을까? 여기는 지옥이야. 베트콩들은 밤에 움직이고 덫은 어디에나 있지. 체력이 없으면 죽어.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죠. 코너는 순간 움찔했어요. 그 작은 한국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래? 뭐 행운을 빌어. 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민호는 혼자 남았어요. 낡은 침대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죠. 구멍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북한과의 전투가 떠올랐어요. 1965년 첫 침투 작전. 겨울 산속에서 3일 밤낮을 버텼죠. 영하 20도의 추위.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공포. 하지만 민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적을 잡았어요. 체격이 작다고 민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북한 특수부대원 3명을 혼자 제압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들도 민호를 얕봤죠. 작고 어린 한국 군인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배낭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HID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을 함께 견딘 전우들. 형들, 저 여기서도 잘할게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폭발음도 났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M1 카빈 소총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어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6년간 매일 했던 일.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글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죠.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정글 속에 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미군들도 곧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진짜 전사가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중희 일어나. 코너에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죠. 새벽 5시부터 운동을 마치고 장비 점검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코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작전 회의가 있어. 따라와. 회의실에는 미군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민호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한국에서 온 애야? 정말 작네. 중학생 같아. 제대로 싸울 수나 있을까? 민호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HID의 방식이었죠. 오늘부터 작전 구역을 나눕니다. 지휘관이 지도를 펼쳤어요. A구역과 B구역은 우리가 맡는다. C구역은. 지휘관이 민호를 봤습니다. 김중희 팀이 맡아라. 순간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C구역. 베트콩 침투가 가장 많은 곳이었죠. 죽음의 구역이라 불리는 곳. 이해 있습니까? 지휘관이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기대와 조롱이 섞인 눈빛들. 없습니다. C구역. 제가 지키겠습니다. 민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리가 픽 웃었습니다. 용기는 가상하네.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민호가 리를 똑바로 봤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다시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 전사의 눈이었죠. 리는 말을 잃었어요. 그 작은 한국인에게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회의가 끝나고 민호는 혼자 시구역 지도를 봤어요. 정글이 빽빽했고 강이 구불구불 흘렀죠. 완벽한 매복 지역이었습니다. 형들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HID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라면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민호야, 내가 최고야. 걱정 마.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죠.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보급품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밖으로 나갔죠. 미군들이 새 장비를 받고 있었어요. M16 자동소총, 최신 무전기, 야간 투시경까지. 반면 민호에게 주어진 것은 낡은 M1 카빈과 구형 장비들 뿐이었죠. 체격이 작으니까 가벼운 게 나을 거야. 보급 담당자가 말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장비를 받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적습, 베트콩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순간 기지가 발칵 뒤집혔죠. 총소리가 울렸고 병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총을 들고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죠.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적이다. 정글 끝자락에 그림자가 보였어요. 민호는 총을 겨눴습니다. 숨을 멈췄죠. 그리고 탕! 정확한 한 발. 그림자가 쓰러졌어요. 맞췄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민호를 봤어요. 놀란 표정들이었죠. 어떻게? 그 거리에서 코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호는 총을 내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6년간의 훈련, 수백 번의 사격 연습. 그 모든 것이 만든 실력이었죠. 그날 저녁 민호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구역 정찰이 시작됩니다. 죽음의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민호는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들이었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무기고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미군들이 줄을 서서 새 장비를 받고 있었어요. 민호도 그 줄 끝에 섰죠. 앞에 선 병사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새 장비를 받는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와, M16이다. 앞쪽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최신형 자동 소총이었죠. 가볍고 연사 속도가 빨랐어요. 정글전의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민호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급 담당 상사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너한테는 이거야. 상사가 내민 것은 M1 카빈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쓰던 구형 소총이었죠.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저만 구형을 받는 거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체격이 작으니까 가벼운 무기가 나을 거야. M16은 반동이 세거든. 상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옆에 있던 미군들이 킥킥거렸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전기는요? 아, 그것도 여기 있어. 상사가 던진 무전기는 먼지투성이었어요. 전원을 켜보니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죠. 고장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은? 그건 수량이 부족해서 미군 우선이야. 이해하지? 상사의 표정엔 조롱이 가득했어요. 민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코너가 다가왔어요. 새 M16을 어깨에 맨 채였죠. 오, 김중희. 장비 잘 받았나? 코너가 민호의 M1 카빈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총으로 베트콩과 싸우려고? 우리 할아버지가 쓰던 총인데. 리도 합류했습니다. 그의 손엔 최신 야간 투시경이 들려 있었어요. 정글에서는 장비가 생명이야. 특히 밤에는 더 그렇지. 야간 투시경 없이 어떻게 싸울 건지 궁금하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M1 카빈을 살펴봤습니다. 총열은 녹슬었고 개머리판엔 금이가 있었죠. 하지만 민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척척척. 눈 깜짝할 사이에 총을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품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녹슨 부분을 닦고 기름을 쳤죠. 5분도 안 되어 총은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코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다시 총을 조립했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3초. 딱 3초 만에 완성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그날 오후 작전 구역 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A구역은 1소대, B구역은 2소대. 지휘관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두 구역 모두 기지에서 가까웠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죠. C구역은 김중희 팀.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민호를 봤습니다. 동정과 조롱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C구역. 일명 죽음의 계곡이었어요. 베트콩 침투가 가장 많고 부비 트랩이 질비한 곳. 지난달에만 미군 5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해 있습니까?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민호의 한국인 동료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불공평합니다. 왜 우리만 가장 위험한 곳에? 조용. 민호가 동료들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지휘관을 똑바로 봤죠. 시구역 맞겠습니다. 정말인가? 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민호의 대답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과소평가하니까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순간 리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 작은 한국인에게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계의 근무 배치표가 나왔어요. 김중희는 북쪽 초소.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북쪽 초소. 정글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베트콩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위치였죠. 게다가 새벽 2시에서 4시는 마의 시간이라 불렸습니다. 가장 졸리고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어요. 잠깐 그건 너무. 한국군 병사가 항의하려 했지만 민호가 막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막사에 있었어요. 낡은 M1 카빈을 무릎에 올려놓고 천천히 닫고 있었죠. 그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966년 겨울. 강원도 산속이었어요. 북한 특수부대 3명이 침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민호의 팀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민호야, 내가 막내니까 후방 지원해. 선임이 말했었어요.
그때도 민호는 막내였고 체격이 작았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선임들이 매복에 걸렸을 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작은 체격을 이용해 바위 틈을 통과했고 적의 뒤를 잡았죠. 혼자서 3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 나중에 선임이 물었었어요. 작으니까 빨랐어요. 그리고 적이 저를 무시했고요. 민호가 대답했었죠. 탁탁탁.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의 우기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경계 근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낡은 판초 우의를 입고 M1 카빈을 들었죠. 북쪽 초소로 걸어가는 길. 다른 미군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녀석 오늘 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기할까? 나는 못 버틴다의 $10. 민호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시야는 10m도 안 보였죠. 야간 투시경이 있었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었어요. HID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눈이 아닌 귀로 듣는 법. 정글의 소리를 구분하는 법.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발자국 소리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찰칵.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지만 민호는 들었어요. 총을 들었습니다. 숨을 멈췄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또 다른 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방아쇠로 갔어요.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어요. 인내심. 그것이 HID가 가르친 또 다른 교훈이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거기 누구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조명탄을 쏘았어요. 펑.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보였어요. 정글 끝자락에 숨어있던 그림자들이. 베트콩 5명이었죠. 적이다. 북쪽 초소의 적. 민호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고장난 무전기였지만 필사적으로 고쳐서 겨우 작동시켰죠. 탕, 탕, 탕. 민호의 M1 카빈이 불을 뿜었습니다. 구형이었지만 민호의 손에선 달랐어요. 정확한 사격. 베트콩 2명이 쓰러졌죠. 나머지는 정글로 도망쳤습니다. 곧 지원군이 도착했어요. 코너와 리도 있었죠. 두 사람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혼자서 막았다고? 코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리가 쓰러진 베트콩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사격이야. 모두 급소에 맞았어.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인정하는 듯한 톤이 섞였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경계 근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빗속에서 홀로 서 있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코너가 중얼거렸어요. 저 녀석. 뭔가 다르다. 새벽 4시. 정글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민호는 본능적으로 총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해요.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가 속삭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따따따. 기관총 소리가 정글을 찢었어요.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찰리 빅터. 찰리 빅터. 적 침투.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베트콩의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했죠. 적은 최소 30명. 기지 3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2소대는 동쪽, 3소대는 서쪽을 막아라.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북쪽에서는 공격이 없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너 대위와 리 상사는 어디 있습니까? 민호가 무전기에 대고 물었어요. 북쪽 정찰 나갔는데. 잠깐 그들한테서 응답이 없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쪽,
공격이 없던 곳. 그곳에 코너와 리가 있었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지휘관이 말렸지만 민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정글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덩굴이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거리를 15분에 주파해야 했어요. 민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조용했죠. HID에서 배운 무음 이동법이었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웠습니다. 젠장, 탄약이 떨어진다. 코너의 목소리였어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죠.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코너와 리가 큰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들을 둘러싼 베트콩은 8명. 천천히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죠. 항복해라, 미국인. 베트콩 대장이 영어로 외쳤어요. 꿈도 꾸지 마. 리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탄창에 남은 탄약은 겨우 몇 발.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민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베트콩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죠. 8명을 상대로 정면 공격은 자살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은밀 제압. HID에서 가장 먼저 배운 기술이었죠.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적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 민호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를 향해 움직였어요. 바스락. 일부러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베트콩 한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그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민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쉭. 정확한 일격. 베트콩이 소리 없이 쓰러졌어요. 민호는 시체를 덤불 속에 숨겼습니다. 7명 남았어요. 민호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돌았어요. 또 다른 베트콩이 나무에 기대어 있었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거. 6명.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민호는 유령처럼 움직였어요. 하나씩 베트콩들이 사라졌죠. 쯔엉이 어디 갔지? 베트콩 대장이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동료 4명이 보이지 않았죠. 뭔가 이상해. 경계해. 남은 4명이 긴장했습니다. 총을 들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였습니다. 탕. 민호의 M1 카빈이 불을 뿜었어요. 베트콩 1명이 쓰러졌죠. 적이다. 나머지 3명이 민호가 있는 방향으로 총을 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탕. 탕. 다른 방향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또 2명이 쓰러졌죠. 베트콩 대장만 남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공포에 떨며 주변을 둘러봤죠. 누구야? 나와. 그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야.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베트콩 대장이 돌아보는 순간 민호의 주먹이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툭. 대장이 쓰러졌어요. 8명. 모두 제압했습니다. 30분 만에요. 안전합니다. 나오세요. 민호가 바위 뒤를 향해 말했어요. 코너와 리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입이 떡 벌어져 있었고 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크게 떠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코너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8명을? 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에 쓰러진 베트콩들을 보며 몸을 떨었죠. 민호는 차분하게 총을 내렸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앞장서서 걸었어요. 코너와 리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작고 마른 체격의 한국인. 그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방금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 리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김중희.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고맙다.
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민호를 제대로 본 것 같았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우니까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전투는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베트콩들이 퇴각한 것이었죠. 코너, 리, 살아있었구나. 지휘관이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대체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코너와 리는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김중희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순간 기지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죠. 혼자서요? 지휘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8명의 베트콩을 혼자 제압했습니다. 30분 만에요. 코너의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민호는 불편해 보였어요.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운이 좋았어요. 그들이 방심했거든요. 하지만 코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운이 아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힘주어 말했죠. 진짜 실력이었어.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HID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체격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정신력과 기술, 그리고 경험. 그것이 진짜 힘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코너와 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손엔 맥주가 들려 있었죠. 같이 마시자. 코너가 맥주를 건넸어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어. 미안하다. 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의 눈엔 더 이상 불신이 없었죠. 대신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맥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과거는 잊어요. 우리는 전우니까. 세 사람이 맥주를 부딪혔습니다. 짠! 그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멀리서 포성이 들렸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어요.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증명해야 할 것도 많았죠. 하지만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뗐습니다. 편견의 벽에 균열이 생긴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지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한 명의 한국 군인이 8명의 베트콩을 제압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경외, 그리고 의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어요. 김중희 지휘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어제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나?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글로 들어간 것, 코너와 리를 발견한 것, 그리고 베트콩을 제압한 과정까지. 잠깐 그게 정말 가능한가? 한 장교가 끼어들었어요. 8명을 혼자서 그것도 30분 만에. 게다가 구형 M1 카빈으로. 의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했는데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니. 그때 코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김중희는 거짓말하지 않아. 리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증인이야. 그는 정말로 혼자서 해냈어. 하지만 몇몇 장교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대체 어떤 훈련을 받으신 거죠? 정보 장교가 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HID에 대해 말해야 할까? 그것은 한국의 기밀 부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HID 소속이었습니다. HID? 한국 대침투저지부대입니다. 6년간 복무했어요. 순간 정보 장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HID라고 하면 그가 기밀 해제된 문서를 펼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죠. 맙소사. 정보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가 써 있는 거야?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HID. 1960년 창설된 한국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북한 특수부대 대응 전문 조직이고요. 정보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그린베레와도 정기 교류 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호를 봤습니다. 선발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롭네요. 1000명 중 단 3명만 합격한다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민호를 다시 봤어요. 그 작은 체격의 한국인이 그런 엘리트 부대 출신이라니. 김중희, 당신의 개인 기록은?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북한 124군 침투 저지 작전 5차례 참여했습니다. 124군.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였어요.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의 대상이었죠. 무장 간첩 생포 작전 7차례.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작전 성공률은 100%입니다. 쿵. 누군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100%.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뜻이었죠. 그럼 개인 격투 기록은? 비무 237전 237승. 이번엔 정말로 누군가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패. 완벽한 무패 기록이었어요. 코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민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죠. 우리가 정말 바보였다. 코너가 중얼거렸습니다. 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죠. 일본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아시아인을 불신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중희. 지휘관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어도 믿으셨을까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그들은 민호의 작은 체격만 보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자부심과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정보 장교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더 있습니다. 1967년 1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는 문서를 읽었어요. 김민호 중위가 단독으로 무장공비 4명을 생포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것도 무기 없이 맨손으로. 헉. 여러 명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맨손으로 4명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도 저를 얕봤어요. 작고 어려 보인다고. 그의 목소리엔 쓴웃음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HID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체격이 아니라 기술과 정신력이라고. 코너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모두가 긴장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하지만 코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나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어. 체격만 보고 판단했지. 하지만 넌 내가 만난 최고의 전사야. 리도 다가왔습니다. 그도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줘. 내 편견 때문에 너를 무시했어. 할아버지의 이야기 때문에 아시아인을 불신했는데. 내가 틀렸어.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일어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민호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때 한 병사가 뛰어들어왔어요. 보고합니다. 베트콩 대규모 부대가 접근 중입니다. 순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모두가 민호를 봤죠. 김중희 작전을 지휘해 주겠나?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한국군인데 실력 있는 사람이 지휘해야지. 계급이나 국적이 무슨 상관인가? 지휘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를 펼쳤죠. 좋습니다.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확신과 카리스마가 넘쳤죠. 베트콩은 정글을 이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의 전술을 역이용할 수 있어요. 민호가 지도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소대는 여기, 2소대는 여기. 적을 유인한 후 포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어 있으면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정찰 후 신호를 보낼게요. 혼자서? 제 특기예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죠.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정글로 사라졌어요. 30분 후 신호가 왔습니다. 적 위치 확인. 40명. 지금 공격하면 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미군들이 공격했고 베트콩은 당황했죠. 포위당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전투는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완벽한 승리였죠. 미군 사상자는 제로. 베트콩은 15명 사살, 25명 생포. 믿을 수 없어. 코너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작전은 처음이야. 기지로 돌아온 후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모두가 민호를 영웅으로 대했죠. 김중희님, 건배.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민호는 쑥스러워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편지를 썼습니다. HID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형들, 저 여기서 인정받았어요. 처음엔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체격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군들이 민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작은 한국인이 진짜 대단해. 체격은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기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모든 병사들이 연병장에 모여 있었어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열 끝에 섰습니다. 지휘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지휘관이 민호를 가리켰습니다. 김민호 중위, 앞으로 나오시오.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일까? 불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걸어갔죠. 수백 개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코너와 리 그리고 미군 장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엄숙했어요. 김중희. 코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굽힌 허리. 미군 대위가 한국 중위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었어요. 체격만 보고 판단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짜 전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종적 편견으로 당신을 차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장교들도 하나씩 고개를 숙였어요.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죠. 민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동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고개를 드세요. 우리는 전우입니다. 민호가 코너의 어깨를 잡았어요. 과거는 잊읍시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때 지휘관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김민호 중위를 한미 합동작전 팀장으로 임명한다. 와!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죠. 민호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인데 실력이 계급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정글 작전은 김중희가 지휘합니다. 지휘관의 결정은 단호했어요. 그날 오후 새로운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민호를 중심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하나가 되었어요. 회의실에서 민호는 첫 작전을 설명했죠. 우리의 목표는 베트콩 주요 거점 3곳입니다. 지도에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동시에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조용히 확실하게. 민호의 작전은 특별했어요. 무력만 쓰는 게 아니었죠. 코너 대위는 화력 지원을 맡아주세요. 당신의 강한 체력과 사격 실력이 필요합니다. 코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그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 같았죠.
리 상사는 통신과 정보 수집을 담당해 주세요. 당신의 분석력이 뛰어나니까요. 리도 놀랐습니다. 민호가 짧은 시간에 모두의 특성을 파악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군은 저와 함께 침투조가 됩니다. 우리의 장점은 조용하고 빠른 것이니까요.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어요. 각자의 강점을 살린 배치였죠.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팀이 움직였어요. 민호가 앞장섰고 한국군이 뒤를 따랐죠. 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베트콩 거점에 도착했어요. 보초가 졸고 있었죠. 민호가 손짓했습니다. 침투조가 흩어졌어요. 10분 후 보초들이 조용히 제압되었죠. 지금이야. 민호의 신호에 코너의 팀이 돌입했습니다. 화력으로 압도했어요. 베트콩들은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항복했죠. 첫 번째 거점 함락. 사상자 제로. 두 번째, 세 번째 작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의 지휘 아래 팀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것처럼 호흡이 맞았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팀은 전설이 되었어요. 23번의 작전 모두 성공.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죠. 베트콩들 사이에서는 유령 부대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김중희 한국으로 복귀 명령이 떨어졌네. 지휘관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아쉬운 감정이 교차했어요. 소식을 들은 미군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안 돼. 김중희 님이 가시면 안 돼요. 병사들이 아우성쳤어요. 3개월 동안 민호는 그들의 영웅이 되어 있었죠.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지의 모든 병사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군은 물론이고 미군 전원이 배웅을 나온 것이었죠. 김중희. 코너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가 민호를 꽉 안았습니다. 거구의 텍사스 남자가 작은 한국인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체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힘은 여기에 있더군요. 코너가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리도 다가왔어요. 그의 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건 우리 할아버지의 군번줄이야. 태평양 전쟁 때 쓰시던 거지.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왜 저에게?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당신을 존경했을 거야. 진정한 전사니까. 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아니라 정신력이 진짜 힘이라는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 민호는 군번줄을 받았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우정의 무게였어요.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했어요. 민호가 헬기에 오르기 전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인정할 때 우리는 최강의 팀이 됩니다. 저도 그걸 배웠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수백 명이 하나 되어 작은 한국인에게 격려를 보냈어요. 민호도 격려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헬기에 올랐어요. 헬기가 떠오르자 아래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미군과 한국군이 하나 되어 그의 이름을 외쳤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올라왔어요. 정글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1년 후 미국 텍사스. 민호는 초대장을 받았어요. 코너의 결혼식이었죠. 신부 측 들러리가 아닌 신랑 측 들러리로 초대받았습니다. 내 형제를 소개합니다. 김민호, 내가 만난 최고의 전사입니다. 코너가 하객들에게 민호를 소개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캘리포니아. 리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이었어요. 민호의 민자를 딴 것이었죠. 이 아이가 자라면 삼촌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진정한 전사의 이야기를. 리가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10년 후 워싱턴 DC. 한미 특수부대 교류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어요. 그 모델이 된 것이 바로 민호팀의 사례였죠.
기념식장에서 민호, 코너, 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증명했지? 코너가 웃으며 말했어요. 뭘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세 사람이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짠! 그 소리가 기념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편견을 넘어선 우정, 차별을 뛰어넘은 신뢰. 그것이 그들이 만든 진정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영원히. 25년 후 2000년 서울. 민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특수전 사령부에서 그의 은퇴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대령님 준비되셨습니까? 부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민호는 대령이 되어 있었죠.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32년. 그는 한국 특수부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박수가 터졌어요. 수백 명의 후배들이 일어나 경례를 했죠. 그중엔 미군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68년 베트남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저도 처음엔 미군들의 체격에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체격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릴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것도요. 그때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백발의 노인 2명이었어요. 민호, 코너였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옆엔 리도 있었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한국까지 온 것이었어요. 너의 은퇴식을 놓칠 순 없지. 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퇴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서울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기억나? 내가 처음 왔을 때. 코너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작은 체격만 보고 너를 무시했지. 그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아시아인을 미워했는데 정작 내 인생 최고의 친구가 아시아인이 됐으니. 민호는 두 친구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느려진 움직임. 하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고 이해는 경험에서 나온다는 걸. 그들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두 친구를 데리고 DMZ를 방문했어요. 철조망 너머 북한이 보였죠. 여기서 내가 훈련받았어요. HID 시절에.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밤 침투를 막았죠. 그때 배운 기술이 베트남에서 여러분을 구한 거예요. 코너가 철조망을 바라봤어요. 너희도 전쟁 중이구나. 우리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요. 한국과 미국이. 그게 진짜 동맹이죠. 일주일 후 코너와 리가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은 오래 포옹했어요. 다음엔 텍사스에서 만나자. 아니야, 캘리포니아가 먼저야. 둘 다 가죠.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나이든 전사들의 웃음이었어요. 그로부터 5년 후 민호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였어요. 베트남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담은 책이었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어느 날 민호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호 삼촌에게. 저는 리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삼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진정한 전사에 대해서요. 저도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삼촌처럼 편견 없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민호는 답장을 썼습니다. 기억해라.
진정한 힘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가장 강한 무기는 이해와 존중이다. 2010년 민호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그는 베트남의 정글을 봤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의 코너와 리를 봤죠. 우리가 해냈어, 친구들. 그가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사흘 후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엔 수천 명이 참석했죠. 한국군, 미군, 그리고 그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이. 코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리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잘 가, 전우여. 코너가 관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준 건 영원히 기억할게. 리도 군번줄을 꺼내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호가 돌려준 그 군번줄이었어요. 이제 내 거야, 영원히. 그들이 떠난 후 민호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엔 낡은 사진이 있었어요. 1968년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엔 젊은 민호와 코너, 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편견을 넘어 만난 진정한 전우들. 영원히 잊지 않겠다. 나야. 아버지 상태 치매래. 아직 초기인데. 시간 문제지. 장남아들의 전화 통화였어요. 낮에 보여준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하고 차가울 뿐. 재산 이대로면 장남인네가 관리할 것 같은데 결국 다 내 거 아니겠냐? 영진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0년간 가장 사랑한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군인연금도 상당하고 부동산도 몇 채 있으니까 이제 인생 핀 거지. 현아랑 준호, 걔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아버지는 나만 믿으시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은 민수가 다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조용히 영진이 이마에 손을 얹었죠. 아버지, 이젠 푹 쉬세요. 부디 지금 그 상태로 쭉 가셔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진이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서글픈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한때는 육군 중장 3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그였지만 지금은 무기력하게 병원에 누워있는 영진. 하지만 지금부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향한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복수가 시작됩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진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흰색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장남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침대 옆에 서 있었죠. 하지만 영진은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영진은 72년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40년간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켰죠. 6.25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전우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도 죽음을 마주했어요. 가슴에 달린 무공훈장들이 그 증거였죠.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지 5년. 이제는 막대한 군인연금과 서울 곳곳에 있는 부동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민수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47세의 육군 대령. 영진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유일하게 사랑한 자식이었습니다. 민수야.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기였지만 진짜처럼 들렸죠.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으세요.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죠. 하지만 뭐가 있나요, 선생님? 뇌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영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치매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또렷했어요. 기억도 선명했죠.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참에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 영진은
눈을 감았어요. 치매 환자처럼 보이려고 애썼죠. 둘째 현아와 막내 준호도 병원에 왔습니다. 현아는 45세의 국방부 군무원이었고 준호는 43세의 군법무관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따라 군과 관련된 일을 했지만 영진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죠.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진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죠. 형, 아버지가 우리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 민수가 동생들을 달랬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는 각자 일이나 잘해. 그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40년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한 자의 여유였죠. 영진은 민수를 떠올렸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였죠. 사관학교에 추천서를 써줬고 군 생활 내내 빠른 승진을 도왔습니다. 각종 특혜도 많이 줬어요. 반면 현아와 준호는 늘 뒷전이었죠. 아버지는 민수 형만 아들인 줄 아셨어. 어느 날 준호가 술에 취해 뱉은 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의료진들 앞에서는 완벽한 효자였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죽 사왔어요. 한 입만 드셔보세요. 간호사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령님은 정말 효자시네요. 매일 오시다니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요. 민수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영진은 알았죠. 저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영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치매 환자인 척하기로 한 이 계획,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잠든 줄 알았나 봅니다. 응, 나야. 아버지 상태, 글쎄 의사 말로는 치매래. 아직 초기라고 하는데 뭐 시간 문제겠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낮에 보여준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재산? 아직은 모르겠어. 일단 지켜봐야지.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시면 내가 다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영진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40년간 가장 사랑한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군인연금도 상당하고 부동산도 몇 채 있으니까. 현아랑 준호, 걔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아버지는 나만 믿으시니까. 전화를 끄는 민수가 다시 침대 옆으로 왔어요. 영진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아버지, 푹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현아와 준호가 함께 왔어요.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돌봤죠. 발을 마사지해주고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현아예요. 기억나세요? 어릴 때 아버지가 군복 입고 퇴근하시면 제가 항상 신발 벗는 거 도와드렸잖아요. 현아의 눈가가 젖었어요. 준호도 아버지 손을 꼭 잡았죠. 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우리 같이 낚시 가기로 했잖아요. 영진은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작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 홀대받던 자식들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동생들이 가고 난 후였죠. 병실에는 둘만 남았어요. 민수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건가요, 아버지? 영진은 숨을 참았어요. 치매라면서요? 그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가 더 전문적이니까. 민수가 일어섰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40년 군 생활, 중장 계급장, 무공훈장.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는 그저 늙은 치매 환자일 뿐인데. 그 말에 영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돌아왔어요. 영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빨리 정신 차리시든지 아니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민수가 병실을 나간 후 영진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사관학교
추천서를 써줄 때가 생각났어요. 빠른 승진을 위해 여기저기 부탁했던 일들. 다른 자식들은 제쳐두고 오직 민수만 챙겼던 세월들.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민수야. 영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군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었죠. 좋아, 끝까지 가보자. 복수를 결심한 노장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진은 치매 환자 연기에 익숙해졌어요. 멍한 눈빛, 느린 움직임, 가끔씩 중얼거리는 알 수 없는 말들. 완벽한 연기였죠. 병실은 이제 영진의 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관찰했어요. 특히 민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죠. 오전 10시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육군 소령 계급장을 단 후배가 함께였죠. 형님, 이분이 그 유명한 아버님이시군요. 그래, 지금은 좀 상태가 안 좋으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죠. 치매라고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민수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아버님 재산이 상당하시다던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민수가 아버지를 흘끗 봤어요. 영진은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죠. 만약 치매가 심해지시면 후견인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렇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겠지. 두 사람이 나간 후 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오후가 되자 현아와 준호가 왔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과예요. 한 입 드셔보세요. 현아가 작게 자른 사과를 숟가락에 올렸어요. 영진은 천천히 입을 벌렸죠. 어머, 드시네. 준호야, 아버지가 사과를 드셔. 현아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준호도 환하게 웃었죠. 정말이네. 아버지, 맛있어요? 영진은 대답 대신 계속 씹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두 자녀에게 고마웠어요. 그때 민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동생들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너희 또 왔어? 형도 왔네. 우리는 아버지 과일 좀 드시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못 알아들으셔. 민수의 차가운 말에 현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쓸데없다니. 우린 아버지 돌보는 거야. 그래. 너희가 얼마나 돌볼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준호가 형을 노려봤어요. 형은 아버지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너희처럼 감상적이지 않아. 세 자녀가 말다툼을 하는 동안 영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편애했던 결과가 이것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김 변호사님? 저 박민수 대령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어떻게 되었나요? 영진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직 초기라고는 하는데 후견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민수가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군인연금 수령 권한도 후견인에게 넘어오나요? 아, 그렇군요. 부동산 처분은요? 영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현아와 준호는 어차피 문제없을 것 같아요. 걔들은 아버지 재산에 별 관심 없으니까. 전화를 끄는 민수가 영진에게 다가왔어요. 이마에 손을 대며 체온을 확인하는 척했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재산 명예 모든 걸 제가 지킬 테니까. 그 말이 영진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진은 40년 전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였죠. 처사들을 안고 얼마나 기뻤던가.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사관학교 입학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영진이 직접 추천서를 썼죠. 동기들에게 부탁해서 면접도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졸업 후에는 좋은 부대로 배치받도록 손을 썼습니다. 민수는 장군감이야. 영진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선후배들이 민수를 특별히 챙겼죠. 승진도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반면 현아와 준호는 알아서 크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래도 두 아이는 열심히 살았죠. 현아는 스스로 공부해서 군무원이 되었고 준호는 법대를 나와 군법무관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편파적이었구나. 영진은 뒤늦은 후회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오후 3시 민수가 또 다른 장교들과 함께 왔습니다. 대령 2명과 중령 1명이었어요.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야. 아, 박 중장님. 사진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뵀네요. 한 대령이 경례를 했습니다. 영진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알아보지 못하셔. 민수가 작게 말했죠.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매가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영진은 봤어요. 그 한숨이 연기라는 걸. 아버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해야겠죠. 장남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부동산이 꽤 있으시다면서요? 강남에 건물 2채, 경기도에 땅도 좀 있고, 군인연금도 매달 1,000만 원 넘게 나오고요. 장교들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역시 중장님이셔. 이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시는데. 민수의 말에 영진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를 참기 힘들었죠. 장교들이 떠난 후 민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시니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그 순간 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현아와 준호가 다시 왔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죠. 아버지, 우리예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현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아버지 어깨를 주물렀죠. 아버지, 제가 좋아하시는 막걸리 사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은 괜찮다고 하셔서. 준호가 작은 컵에 막걸리를 따랐어요. 영진의 입술에 대주었죠. 어릴 때 아버지랑 낚시 가서 먹던 막걸리 기억나세요? 영진은 천천히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 맛이 그리웠어요. 밤 9시. 모두가 떠나고 민수만 남았어요. 그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영진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빨리 정신 차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가세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다시 돌아봤어요. 40년 군 생활,
전쟁 영웅. 다 좋은데 이제는 물러나실 때예요. 제 시대가 왔으니까. 문이 닫히고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진은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좋아, 민수야. 내가 원하는 전쟁이라면 해주지. 영진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40년 군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적을 제압하려면 먼저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한다. 노장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영진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작전 개시일이었어요. 2달간의 치매 연기를 끝낼 때가 왔죠.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위해 들어왔을 때 영진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물 좀 주시겠어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아버님, 정신이 드셨어요? 네.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어요. 내가 왜 여기 있죠? 의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각종 검사를 했죠.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영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오전 9시. 세 자녀가 모두 병원에 도착했어요. 현아와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죠. 아버지, 정말 저희 알아보세요? 그럼 우리 현아, 준호, 내가 어떻게 너희를 모르겠니? 민수도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영진은 그 눈빛 속의 당황을 놓치지 않았죠.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 민수야. 고생 많았구나. 영진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특히 너에 대해서. 민수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저요? 그래. 너는 내 장남이고 내가 가장 많이 기대를 건 아들이야.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구나. 영진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세 자녀를 둘러봤죠. 민수야, 내가 10억을 줄 테니 민간 보안업체를 창업해라.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꽂혔죠. 보안업체요? 그래. 군인으로서의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야. 6개월 안에 성과를 보여줘라. 영진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각서였죠. 단, 조건이 있어. 6개월 안에 실패하면 넌 내 상속에서 제외된다. 군인 가문의 명예를 지킬 자격이 없다는 뜻이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영진은 현아를 봤습니다. 현아야, 내가 회사 재정 관리를 맡아라. 모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고해. 네, 아버지. 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에게도 역할을 줬죠. 준호, 넌 법률 자문을 맡아.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가족 회의가 끝난 후 영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김대령. 부탁이 있네.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중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아들 민수를 좀 감시해줬으면 하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영진은 40년간 쌓은 군 인맥을 하나씩 동원했어요. 전직 정보장교들, 헌병대 출신들, 수사관들 모두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일주일 후 보안업체가 설립되었습니다. 박스 시큐리티라는 이름이었어요. 민수가 대표이사가 되었죠. 영진은 집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군용급 CCTV를 설치했어요. 거실, 복도, 서재 앞.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죠. 영진만 볼 수 있는 숨겨진 모니터가 있었으니까요. 첫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꾸몄죠. 하지만 영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일 뿐이라는 걸. 어느 날 저녁 영진은 서재에서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회사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찍혔죠. 동행한 사람은 사업과 무관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벌써 시작이구나. 영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현아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지출 내역이에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 접대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차량 리스비도 벤츠 S클래스를 리스했더라고요. 영진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회사 운영비의 30%가 민수 개인 용도로 쓰이고 있었죠. 일단 지켜보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2달째 민수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골프 회원권을 샀어요. 명목은 영업용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친목용이었죠. 영진의 전직 정보장교 친구가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중장님, 민수 대령이 이상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회사 자금을 넣었어요. 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날 밤 CCTV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새벽 2시 민수가 아버지 서재에 몰래 들어왔어요. 손전등을 들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뭘 찾는 거니? 민수야. 영진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영진의 생일, 결혼기념일, 군번. 다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죠. 젠장. 민수가 욕을 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였죠. 민수는 주저없이 그것을 가방에 넣었어요. 영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40년간 아낀 아들이 도둑이 되었어요. 다음 날 민수가 영진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운영 자금이 좀 부족해요. 추가로 5억만 더. 안 돼. 영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정말 잘 되고 있니?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모든 행동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회사 돈으로 개인 용도 지출, 가상화폐 투자 그리고 영진이 CCTV 사진을 내밀었어요. 서재에서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었죠. 이것까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됐다. 아직 3개월 남았으니 잘해봐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민수가 떠난 후 영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수 형이 이상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허위 매출 계약서예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 유령 회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영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수의 범죄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죠. 현아도 새로운 보고를 했어요. 아버지, 민수 오빠가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총 2억 원이에요.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그날 밤 영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군인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긴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 명예를 돈과 바꿨다. 이제 군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3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10억 중 7억이 사라졌죠. 영진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드러낼 계획이었어요. 민수야,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 병원에 와라. 무슨 일이신데요? 와서 알게 될 거다. 전화를 끊은 영진은 현아와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마지막 작전이다. 너희들은 내 계획을 알고 있어야 해. 영진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가짜 심장마비를 연출할 거라고. 현아와 준호는 놀랐지만 이해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라. 이것이 민수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죠. 영진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40년 군 경력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영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운명의 날이었어요. 현아와 준호는 이미 와 있었죠. 두 사람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현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라. 의사 친구가 대기하고 있어. 진짜 위험은 없을 거야. 8시 정각,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났죠.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진이 소파에서 쓰러졌어요. 현아가 비명을 질렀죠. 아버지, 아버지. 준호가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영진은 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에 섞인 다른 감정을. 당황보다는 계산이 먼저였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영진을 들것에 실었어요. 현아와 준호는 울면서 따라갔죠. 민수도 뒤따랐지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민수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걸 듣고 있었죠. 김 변호사님, 저 박민수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못 듣도록 조심했죠. 아버지가 위독한데 군인연금이 어떻게 상속되나요?
영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을 걱정하다니. 부동산 명의 이전은 언제 가능한가요? 아, 사망 후 바로요? 민수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또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긴급한 문의가 있어서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30분 동안 민수는 여러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상속 방법, 치매 진단서, 조작 방법까지 물었죠. 현아와 준호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고 있었지만 민수는 계속 전화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영진을 응급실로 옮겼죠.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영진의 친구인 의사도 있었어요. 그는 영진과 눈빛을 교환했죠.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연기를 시작했어요. 의료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완벽한 효자 연기였습니다. 간호사들이 감동했어요. 하지만 영진은 알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상속 얘기를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1시간 후 영진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벼운 부정맥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방 숨겼지만 영진은 놓치지 않았죠. 병실로 옮겨진 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영진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이리 와봐라.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 정말 놀랐니? 영진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한번 들어봐라. 녹음기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한데 군인연금이 어떻게 상속되나요? 부동산 명의 이전은 언제 가능한가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아버지, 이건 기다려. 아직 더 있어.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조작 방법을 묻는 부분까지 나왔어요. 현아와 준호가 충격으로 입을 벌렸죠. 오빠, 이게 진짜야? 현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진이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게 내 진심이구나, 민수야. 민수가 갑자기 가면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간 아버지 덕분에 승진했어요. 아버지 인맥으로 편하게 살았죠.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이 있어요. 영진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둑질까지 한 거냐? 도둑질이라니.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죠. 아버지는 항상 저만 아들 취급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 제 거 아닌가요? 준호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형, 정신 차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닥쳐. 넌 뭘 알아?
항상 나만 비교당하고 나만 부담 갖고 살았어. 민수가 준호를 밀쳤어요. 현아가 막아섰죠. 오빠, 그만해. 아버지 앞에서 무슨 짓이야. 영진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수의 범죄 증거들이었죠. 회사 자금 7억 횡령, 허위 계약서 작성, 개인 계좌로 돈 빼돌리기, 내 서재에서 현금 절도. 영진이 하나씩 읊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CCTV 영상, 계좌 내역, 계약서, 원본, 녹취록. 그게 뭐 어때서요? 아들이 아버지 돈 좀 쓴 게 죄인가요? 민수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기 힘들었죠. 좀? 7억이 좀이냐? 그리고 넌 군인이야. 군인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냐? 영진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민수 앞에 섰죠. 내가 너를 위해 40년간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알아? 내 승진을 위해 내 명예까지 걸었어. 동료들에게 머리 숙여가며 부탁했고, 때로는 부당한 일도 눈감았어.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죠. 그런데 내가 나에게 보답한 게 이거냐? 치매 걸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죽기도 전에 재산 나눠 먹을 생각이나 하고.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영진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번엔 영상이었죠. 민수가 회사에서 직원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늙은이가 뭘 알아. 그냥 돈이나 대주면 되지. 영상 속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중장이고 뭐고 이제 끝난 사람이야.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의 실세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민수도 할 말을 잃었어요. 영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군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민수가 영진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전 아버지가 만든 괴물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민수가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헌병들이 서 있었어요. 박민수 대령,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이 수갑을 꺼냈어요. 민수가 뒤를 돌아봤죠. 영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법회의에서 보자. 그리고 일반 법정에서도. 민수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영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죠. 현아와 준호가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40년간 가장 사랑한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진짜 아들은 없었는지도 모르죠. 밖에서 민수가 연행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죠. 오직 쓸쓸함만이 남았습니다. 3개월 후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건물의 큰 법정이었어요. 영진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민수는 피고인석에 있었습니다. 군복의 계급장이 이미 떼어진 상태였어요. 준호가 검찰 측 군법무관으로 나섰습니다. 친형을 고발해야 하는 아픔이 얼굴에 묻어났죠. 하지만 군법의 정의를 위해 결심했어요. 피고인 박민수는 군인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상관인 아버지를 모독하고 군 기강을 해이하게 했으며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재판장이 증거를 요청했어요. 준호가 서류를 제출했죠. 녹음 파일, CCTV 영상, 증인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가 민수의 죄를 입증했습니다. 영진이 증언대에 섰어요. 재판장이 물었죠.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인의 아버지입니다.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을 고발하는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졌죠. 40년간 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군인 정신을 더럽힌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어요.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영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군법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민수의 변호인이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일주일 후 일반 법정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횡령과 배임 혐의였어요. 현아가 회계 전문가로 증언했죠. 피고인은 회사 자금 7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가상화폐, 골프 회원권, 고급 승용차, 현아가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죠. 검사가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진이 놀랐어요. 이건 몰랐던 사실이었죠. 40년 군 네트워크가 파헤친 결과였습니다. 민수가 대위 시절부터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부대 운영비로 개인 물품 구입, 병사들 월급, 일부 착복, 진급 대가로 금품 수수. 영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낀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군법회의 3년과 합쳐 총 8년.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민수가 영진 앞을 지나갔어요. 잠시 멈춰 섰죠. 아버지 만족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영진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민수가 비웃었어요. 끝까지 위선적이시네요. 아버지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그래, 나도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군인의 명예는 지켰다. 민수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호송차에 올라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그날 저녁 영진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장남 박민수는 모든 상속에서 제외한다. 재산의 50%는 둘째 현아에게, 40%는 막내 준호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10%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기부한다. 펜을 내려놓은 영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죠. 현아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구나. 너희들에게 관심을 못 줬는데.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희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잖아요. 영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홀대했던 두 자녀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없는 집은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현아가 주말마다 왔고 준호도 자주 들렀죠. 가족 식사를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손자들 데리고 올게요. 현아가 밝게 말했어요. 영진이 미소 지었죠. 그래, 오랜만에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싶구나. 준호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군법무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영진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어느 날 영진은 민수가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영진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할 수는 없지만 아들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었죠. 6개월 후 영진은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어요. 군인의 명예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정직과 희생, 그리고 의리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진이 계속 말했죠. 저는 4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아들을 망쳤어요. 진정한 사랑은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영진은 무대를 내려왔어요. 현아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 멋지셨어요. 영진이 두 자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진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진정한 군인 정신은 돈이 아닌 명예와 의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영진의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민수를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1년 후 영진은 회고록을 썼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마지막 전투였어요. 자신의 실패와 교훈을 담았죠. 현애는 독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망친다. 책의 첫 문장이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이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죠. 현아가 아버지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부동산 수익으로 장학 재단을 만들었어요. 준호는 군법 개혁에 앞장섰죠. 군 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힘썼습니다. 영진은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생을 보냈어요. 아이들에게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줬죠. 할아버지, 군인이 뭐예요? 막내 손자가 물었어요. 영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직해야 해. 저녁 노을이 집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였죠. 민수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나머지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영진이 식사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화답했어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죠. 영진은 생각했습니다. 전쟁 영웅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라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어요.